안녕하세요. 저는 믿음을 준 사람의 뒤통수를 때린 배신자를 처절하게 응징했던 40대 직장인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 굳건한 믿음을 단박에 깨뜨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도 모자랄 저희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속 시원히 털어놔 보려고요. 전 샐러리맨이셨던 아빠와 공무원이었던 엄마 밑에서 남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자랐어요. 저희 집은 식구들 누구 하나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공평했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첫째라고 더 챙겨주거나 남동생이 남자라고 더 우대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남매가 서로 똘똘 뭉쳐 우애를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셨어요. 특히나 부모님께선 저에게 여자라고 해서 못할 일은 없다는 걸 항상 얘기해 주셨답니다. 정선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도 돼. 대신 시작하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엄마 그럼 나 남자애들처럼 막 운동도 해도 돼? 아이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어. 대신 뭘 하나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할 자신으로 시작해야 한다. 알았지? 늘 어디에서든 당당하라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전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엔 열정을 갖고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운동도 정말 많이 했었고 성인이 되어선 혼자서 여행도 정말 많이 다녔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30대 초반의 취미생활로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산에 오를 때마다 그 성취감이 좋아서 전국에 있는 산이란 산은 다 올라가곤 했죠. 그러다가 전 산악 동호회까지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회원들 연령대가 좀 높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가입했는데 제가 가입한 동호회엔 생각보다 젊은 분들도 많이 가입을 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산행이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모여 술자리를 할 때가 많았어요. 회원들은 대부분 좀 활달한 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조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서도 그 남자분간 잘 대화도 안 하다 보니 한참이 지난 후에도 별로 친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딱 어느 날 벌어진 사건 때문에 급속도로 그 남자분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약간 구름이 좀 낀 날이었거든요. 한동안 비가 내려 등산을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된 날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산을 타다가 예고 없이 소나기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등산로가 비 때문에 점점 미끄럽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산행을 이어갔는데 얼마 못 가 전 그만 등산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등산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넘어지니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창피한 마음에 다른 회원들이 달려 걱정해줘도 괜찮은 척하기도 했죠. 정선 씨, 괜찮아요? 크게 넘어진 것 같은데 어디 봐봐요. 걸을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살짝 넘어진 거예요. 다들 많이 놀라셨죠? 전 괜찮으니까 먼저 올라가세요. 살짝 삐끗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전 대신 좀 천천히 올라갈게요.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아프면 여기서 하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 괜찮으니까 비도 그쳤고 얼른 올라가세요. 전 천천히 갈 테니까. 그렇게 웃으며 다른 회원들을 보냈지만 실은 다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땐 티를 도저히 못 내겠더라고요. 다들 신나서 등산을 하는데 제가 그 분위기를 망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그렇게 회원들을 다 보내고서 저 혼자서 뒤에서 끙끙대며 산행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더 이상은 걸을 수 없겠다 싶어 중간에 바위에 걸터 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불쑥 앉더니 제 발목을 이리저리 봐주더라고요. 바로 그 사람이 저랑 친하지 않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아, 이거 좀 부은 거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내려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걸을 수 있겠어요? 어? 아까 안 올라가셨어요? 다들 먼저 올라갔는데. 동희 씨도 얼른 올라가세요. 전 여기서 좀 쉬다가 괜찮아지면 내려가려고요. 올라가시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혼자서 내려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제가 부축해 줄 테니까 같이 내려가요. 아니에요. 이번에 오랜만에 모인 건데 전 괜찮으니까 가세요. 저야말로 괜찮습니다. 이 산은 제가 수십 번도 더 와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봤자 특별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핑계대고 정선 씨랑 내려가서 좀 쉬죠 뭐. 자,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일어나 봐요. 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고요. 매번 볼 때마다 무뚝뚝하고 표정도 없었던 그 남잔 생각보다 다정하고 섬세했습니다. 산에서 내려가는 동안 얼마나 절 잘 부축해 주는지 편하게 내려올 수 있었죠. 나중에 하산을 하고서 보니까 그 남자분 등이 땀으로 홀딱 젖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 절 신경 써서 부축을 하셨던 거죠. 그날 전 그분이랑 다른 동호회 회원들을 기다리면서 산 아래에서 커피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참 사람이 진솔하고 생각도 좀 깊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그 남자와는 정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산악 동호회 모임에 나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 남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찾게 되기 시작했죠. 저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뒤 저흰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라면서 더 깊이 알게 된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보다 2살이 많았던 남자친구는 정말 어른스럽고 진중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예절도 바르고 친절했어요. 그런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여의 연애 끝에 30대 초반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시댁에서도 반대가 없으셨고 그렇게 수월하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결혼을 할 때 시댁에선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모가 당부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남편을 잘 챙겨달라는 거였죠. 우리 아들이 워낙 애가 순해서 그런지 밖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거든. 내가 너한테 부탁할 건 하나뿐이다. 그냥 우리 아들만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네, 어머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저희 남편 잘 챙길게요. 그래,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봐도 우리 아들은 정말 정직하고 착해. 그 마음 알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넌 우리 아들 마음 이해하지? 옆에서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면 우리 아들도 그만큼 너한테 잘할 거다. 그렇게 시댁에서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주셨지만 비용 전부를 대주신 건 아니었다 보니 대출을 일부 받아야 됐고 대출금은 저와 남편이 공동으로 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다 보니까 엄청 여유로웠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혼집 걱정도 많이 덜었고 번 돈으론 알뜰살뜰 살림을 하면서 행복하게 생활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서 저희는 아들 1명을 낳았고 2년 후엔 딸을 낳아 저희 집은 더욱 복작복작해졌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특히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까지 키우다 보니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았죠. 그래도 남편이 같이 으쌰으쌰 힘내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턴 1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좀 편안해진 건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손도 많이 가지 않고 수월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생활이 안정을 찾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되던 해 저희 집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된 거였죠. 사실 그 전부터 남편 회사가 임금도 자꾸 밀리고 위기가 있었는데 괜찮아질 줄 알았던 상황이 더 나빠져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된 거였어요.
제가 돈을 벌고 있긴 했지만 남편의 갑작스런 실직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특히나 애들도 점점 커가는 상황에서 수익이 줄어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이것저것 다시 취직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상 쉽지가 않았어요. 이미 40대가 넘어간 상황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은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내가 아는 선배가 한 명 있는데 그 선배가 운영하는 공장에 자리가 하나 났대. 내가 거기서 야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 어떨까? 공장에서? 그것도 낮에 하는 일도 아니고 야간 일을? 당신 정말 괜찮겠어? 그리고 하던 일도 아니잖아.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 무슨, 몸으로 고생해야지. 애들도 커가는데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걱정하지 마. 그 선배가 옆에서 잘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사실 전 남편이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하던 남편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힘들진 않을까? 내가 말려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은 절 데리고 공장에 가 선배를 소개해 주기도 했어요. 직접 공장에 가서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았는데 다들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걱정도 되어 그 선배분한테 조심스럽게 부탁도 드렸답니다. 저희 남편이 공장 일은 처음이라 정말 잘 부탁드려요. 아유, 제가 더 잘 부탁하죠, 재수 씨. 요즘 솔직히 젊은 사람들 이런 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40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한다고 해서 솔직히 저 놀랐습니다. 얘가 어릴 적부터 책임감도 진짜 강하고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고서도 일 시켜달라 그러더라고요. 자식들 키워야 한다면서 그 정도로 책임감이 참 강한 친구입니다, 얘가. 저희 남편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려요. 일손도 많이 딸렸는데 오히려 제가 더 고맙죠. 걱정 마십시오. 동일이 잘할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공장 일을 다니게 되었어요. 다른 것보다 몸 쓰는 일이니 전 남편이 걱정되었지만 남편이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정말 씩씩하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남편에게 신뢰가 더 많이 갔던 건 사실입니다. 늘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침이었는데 전 출근하기 전에 매일같이 남편 팔다리를 주물러주곤 했어요. 여보, 앉아봐. 여기 어깨 쪽도 많이 뻐근하지? 처음엔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당신 진짜 고생이다. 고생은 무슨. 처자식 있는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야 가장으로서 체면이 서는 거지 뭐. 내 걱정은 하지 마, 여보. 내가 정말 어떻게든 다시 재기할 거니까. 그래, 난 당신 믿어. 어디서든 분명 똑부러지게 잘할 거야, 당신은. 남편은 항상 씩씩하게 얘기했지만 날이 갈수록 살이 쭉쭉 빠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밥도 늘 보양식으로 차려주곤 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밥을 먹고 자야 되니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고 출근했죠. 저녁이면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되도록 잘 먹을 수 있게 백숙도 하고 장어도 사서 구워주고 그렇게 기력을 채워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잘 먹이고 푹 쉬게 해줘도 하던 일이 아니라 그런지 남편은 통통했던 몸매가 쫙 빠져버리더군요. 그런 모습을 좋지 않게 봤던 건 바로 시모였고요. 가끔 시댁에 갈 때면 시모는 남편 모습에 엄청 속상해했어요. 남편이 집안에서 장남이었는데 거기다가 남편 밑으로 신우만 둘이라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생시킨다며 저를 나무라실 때가 많았어요. 아이고, 우리 동일이 살이 왜 저렇게 빠졌다니? 너 요즘 뭐 안 먹이는 거야? 아, 그렇게 덩치 좋던 우리 아들이 언제 저렇게 살이 빠져가지고선 볼 때마다 빠지는 게 내가 아주 너무 속상하다, 얘. 어머님, 제가 밤낮으로 계속 보양식으로 챙겨줘도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현장직 갑자기 시작하면 초반엔 그렇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살 빠지고 그러면 잘 안 빠진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하지 않니? 네가 뭘 잘 안 먹이는 거 아니야? 말만 보양식 먹인다고 하고 부실하게 먹이는 거 아니냐고. 이 시애미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 나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걸 솔직히 보고 싶지 않다. 네가 옆에서 공장 다니라고 막 부추긴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무슨 남편들이 힘든 일 하라고 부추기겠어요. 남편이 스스로 알아보고 시작한 일인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알긴 알다만 그래도 제가 원래 하던 일도 아니고 네가 옆에서 돈돈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 아닌가 해서 하는 말이야. 어쨌거나 좀 잘 챙겨라. 네가 더 신경 써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챙겨줘도 부족하게만 보는 시모를 볼 때마다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잘한다고 말해도 시모 믿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갑자기 힘든 일을 하는 게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제 가방을 보고 시모가 지적을 하시는 거 있죠? 예, 너 가방 샀니? 아이, 딱 보니 비싼 거 같은데 뭐 어디서 산 거야? 아, 이거요? 이거 친정에서 부모님이 생일이라고 선물해 주신 건데 저번에도 보셨잖아요. 아이구야, 너희 친정은 니네 집 사정은 생각도 안 한다니? 이런 거 선물로 줄 거면 차라리 돈으로 생활비 하라고 줘야지. 뭘 그렇게 비싼 가방을 준다니? 고생하고 있는 사이인 생각도 안 한다니? 네? 어머님, 다른 것도 아니고 생일 선물 한번 준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솔직히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자식이 둘이라 하지만 너도 벌이가 있는데 굳이 그 저녁에 아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네가 이렇게 생활비 펑펑 쓰고 그러니까 쪼들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내 볼 때마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너도 나중에 네 아들 커서 봐봐라. 곱게 키워놨더니 밖에서 고생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은근히 남편이 공장에 다니는 게 시모는 제 탓으로 생각하시니 점점 전 시댁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철없는 시누이들은 어찌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마치 저희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무슨 자기들 돈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들이 살을 뺀다며 헬스장 등록비를 당연히 내달라는 거예요. 언니, 오빠 요즘 공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번다면서요? 그 돈 우리 헬스장 등록해주면 안 돼요?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가씨 저번에도 아가씨 학원 다닌다면서 돈 내달라고 하더니 학원 등록도 안 했잖아요. 그거 알고 오빠가 절대 다음엔 안 된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언니 괜히 우리한테 돈 쓰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오빠 그렇게 고생하면서 버는 돈, 언니가 벌어오는 돈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을 텐데. 나머지 본가 식구들한테 쓰는 거죠. 뭐 언니가 안 된다 뭐라 할 건 아니잖아요. 오빠 보니까 혼자서 생고생하면서 돈 버는 것 같은데 언니 혼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너무하네요. 그럼 아가씨가 오빠한테 직접 얘기해요. 제가 뭘 혼자 쓰려고 그런다 그래요? 아휴, 왜 그래요, 새언니. 그냥 좀 해줘요. 오빠 고생하면서 번 돈 우리 집 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신혼집까지 해주니까 언니 지금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다 오빠가 고생하면서 돈 버니까 그런 건데 아이 좀 나눠줘요. 정말 뻔뻔하게 말하는 시누이들을 볼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신우들은 날이 갈수록 철이 더 없어질 뿐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공장 일을 하면서 남편 벌이가 좀 늘어나니 그게 당연히 시댁에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희한테 그렇다고 뭘 대단하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놈의 신혼집 하나 해준 걸로 10년을 넘게 이러고 닥달을 하니 참 속이 터지더군요. 그리고 시댁도 시댁이었지만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턴 아침에 딱 들어오면 술 냄새가 날 때도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물어보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왔어. 아우, 피곤해. 고생했어, 여보. 어?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술 마셨어? 아,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아침에 선배랑 한 잔 마셨지. 아침밥은 먹고 왔으니까 차리지 마. 나 바로 씻고 잘 거야. 술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그리고 이거 무슨 냄새야? 무슨 향수 냄새도 나는데? 향수? 에이, 그냥 다른 손님 향수 냄새 때문이겠지. 아무튼 나 피곤해. 들어가서 씻고 잔다. 당신도 출근 잘하고. 그런 일이 처음엔 한두 번 일어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술 냄새가 풀풀 풍기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일 끝나고 맨날 술을 마시는 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처음엔 현장에서 몸을 쓰며 일을 하니 그럴 수 있다 싶다가도 이상하게 향수 냄새나 이런 것도 같이 풍겨오니 수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남편 앞으로 우편물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발신질 보니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경찰서에서 우편이 날아왔을까 싶어 전 바로 그 우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서 전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바로 경찰 출석 요구서였거든요. 출석 요구서라뇨?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사건에 휘말리면 받는다던데 남편 이런 일에 휘말릴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놀라서 내용을 보니 그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전 이게 뭔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남편의 실체를 알고 나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가 마침 남편이 쉬는 날이라 전 바로 남편에게 그 우편물을 들고서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경찰서에서 보낸 건데 출석 요구서라니. 당신 야간에 힘들게 일하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오해가 있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 받는 사람이 어디 흔해? 이게 뭔데? 뭐 때문에 대체 그런 건데? 별거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왜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봐?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이렇게 마음대로 뜯어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왜 그걸 뜯어보냐고. 아이, 진짜. 그리고 그냥 좀 놔둬라. 쉬는 날엔 좀 쉬게 좀 놔두라고. 전 남편이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다짜고짜 화를 낸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오해라면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좀 수상하더군요. 안 그래도 전부터 자꾸 행적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뒤를 쫓아가 보기로 다짐했어요. 일단 애들이랑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고서 전 남편 출근길을 뒤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향한 곳은 공장이 아니더라고요. 어딘가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검은색 봉고차를 몰고선 남편이 한 건물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여자들을 태우고선 또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그리고서 다시 도착을 한 곳은 다름 아닌 유흥업소였습니다. 그때서야 전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딱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세상에, 남편은 저한테 선배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놓고선 그동안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보도방 아시나요? 방에 아가씨들을 고용해서 불법으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이런 곳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곳이요. 그런 곳을 남편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진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하는 일을 지켜봤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가씨들을 이곳저곳에 데려다 주면서 사장인지 실장인지 아는 사람들한테 현금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보는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알던 남편이 맞는가 싶더라고요. 결국 전 정차돼 있던 봉고차를 향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있던 남편은 깜짝 놀랐죠. 처음엔 안에서 분명 좀 놀란 얼굴이 보이는데 문을 도무지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전 밖에서 문을 열라며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문 열어. 다 아니까 문 열라고.
그러자 남편은 슬쩍 창문만 내리고선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아니, 여긴 어떻게 왔어? 두 번 말 안 할 거야. 당장 나와. 빨리 나오라고. 아이, 참. 그러더니 남편은 결국 봉고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옷도 어디서 그렇게 갈아입었는지 공장 간다며 입었던 작업복이 아니라 무슨 건달처럼 이상하게 옷까지 챙겨 입은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가 차더군요. 화려하게 번쩍번쩍 비치는 유흥주점 네온사인 아래에서 전 남편에게 차분히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진짜 조금만 방심하면 당장이라도 뒤엎어버릴 것 같아 되도록 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여태 나한테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이런 짓 하고 있었어? 어떻게 자식까지 있다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해? 나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내 나이 이제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런 일이라도 해야지.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된 건데? 공장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또 몸이 힘든 거에 비해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뒀어. 근데 그걸 당신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 나도 뭐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만 봐줘. 어? 내가 이걸로 돈만 많이 벌면 딱 그만둘게. 뭐라고? 지금 바로 그만두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서 그만두겠다고? 지금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야? 애 아빠냐고.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이, 그럼 어쩌라고? 내 나이에 지금 무슨 일을 하라고 나한테 큰 소리야?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해? 다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뭐라도 하는 남편한테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 지금까지 생활비라고 썼던 거 내가 다 이러면서 번 거야. 잘만 써놓고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럼 그게 정당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소리 아무렇지 않게 해? 당신이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경찰에서도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그래 놓고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큰 소리야? 당당하지 않을 것도 뭐가 있는데 이것도 엄연한 일이야. 이런 일도 있지만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 몰라. 난 이거 그냥 계속 할 거니까 정 싫으면 내가 주는 생활비 받지 마 그럼. 그럼 되겠네. 그렇게 남편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한 술에 취해 보이는 여자가 끼어들더니 대뜸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줌마 누구예요? 누군데 우리 오빠한테 삿대질해요? 왜 소리를 치냐고요? 뭐야, 당신은 누군데? 나? 나 오빠 애인이거든요? 왜 우리 오빠한테 화를 내요? 애인? 진짜 가지가지 하고 앉아있네. 야, 난 이 사람 와이프다. 뭐라고요? 와이프요? 처음엔 그 여자가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 여자까지 만나고 있다니 진짜 남편이란 작자의 밑바닥을 이번에 제대로 보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애인이란 여잔 진짜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휘청거리며 절 비웃었습니다. 와이프? 오빠 그럼 이런 아줌마랑 여태껏 산 거야? 아휴, 딱 봐도 60kg 넘어 보이는데 완전 못생겼다. 오빠가 불쌍하다 불쌍해. 그러니까 나한테 홀라당 넘어왔구나? 야, 그만해. 아, 왜? 아줌마, 그 몸매로 와서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말고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주무세요. 난 오빠랑 할 일이 좀 남아있거든요. 뭐?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그따위 말이야? 아, 이 아줌마가 진짜. 아줌마,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 나한테 머리채 한번 잡혀볼래? 그러더니
제 옷을 붙잡는 그 여자를 전 바로 안다리를 걸어 한 방에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술에 취하기도 했지만 진짜 그냥 한 손으로 제가 딱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는 여자였더라고요. 그러자 그 여자는 나가 떨어지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아줌마, 아줌마 내가 너 신고할 거야, 신고. 신고? 신고 내가 해야지. 어디서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드려? 나야말로 너 신고할 거야. 그러자 그 여잔 불이 나게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만나는 여자가 아니라며 그제서야 해명을 하더라고요. 여보, 아니야. 쟤 나랑 만나는 애 아니고 그냥 일하는 여자애 중 한 명이야. 오해하지 마. 오해? 야, 너 지금까지 밖에서 이렇게 하고 다녔니? 진짜 가관이다. 정말 가지가지 어디까지 하려고 그래?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 그냥 일만 하는 거야, 일만. 왜 내 진심을 안 알아주는 건데. 하여튼간 당신은 진짜 꽉 막힌 사람이라니까. 나 더 이상 당신하고 할 얘기도 없고 뭐 알아서 생각하든가 말든가. 그러더니 쌩하니 가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뒤쫓아가면서 보니까 진짜 딱 봐도 어리게 보이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뒷조사를 해보며 알아보니 남편이 운영하는 보도방엔 대학생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이혼한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들 사연도 있을 테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 그런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남편에게 더더욱 화가 났어요. 특히나 전부터 남편이 공장에서 야간이라며 고생을 하니 진짜 힘들지 않을까 싶어 내내 남편을 응원하고 열과 성의를 바쳐서 잘해줬었는데 그런 저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는 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믿었던 남편에게 정말 큰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몸까지 슬슬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 와선 또 아무렇지 않게 혼자 술 마시며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남편 꼬라지를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고 그렇다고 애들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속에서 그렇게 응어리가 생기니 전 결국 탈이 나고 크게 몸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시댁 제사였어요. 전 몸도 너무 아프고 더군다나 남편과 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라 굳이 거기에 가야 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연락을 하고서 제사에 안 갔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제가 걱정돼서 전화를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받자마자 내뱉는 시모의 말에 전 정신이 번쩍 들었죠. 뭐 많이 아프냐? 아이고 누군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일하는데 누군 아프단 핑계로 내내 누워있으니 참 좋겠다 넌. 아무리 아파도 제사엔 와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안 갔겠어요. 지금 그 말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저 아직 몸 상태 안 좋아서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아니 그것보다도 너희 그 집 처분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거라.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사는 말이니까 그냥 얼른 정리하고 들어와.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집을 내놓고 들어와서 살라뇨. 어머님 제가 왜 그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니네 집 우리가 해준 거 아니냐. 니들 잘 살라고 해줬더니만 감사한 줄은 모르고 그따위로 살고 있는데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잔말 말고 빨리 처분하고 들어와. 정말 다짜고짜 대뜸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시모의 말을 들으며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고작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까지 처분하라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진짜 심란해 죽겠는데 시모까지 저러니 머리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몸 컨디션도 좋지 않은데 거기다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좋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시모는 제 화에 아주 불을 지펴버리더군요. 어머님, 전 그럴 생각 없습니다.
다짜고짜 집을 처분하라뇨.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가 그러고 안 그러고 선택 권한이 어딨어? 너도 양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네 남편은 뼈가 빠지게 밖에서 일하는데 넌 집에서 대충 챙겨주고 앉아있으니 내가 널 그대로 둘 것 같니? 내가 너 데리고 살면서 제대로 시집살이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너도 정신 차리지. 지금껏 며느리라고 그래도 오냐오냐 했더니만 아주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말이야. 어? 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아들 그렇게 일하면서 10kg도 넘게 빠졌어, 얘. 얼마나 네가 남편을 챙기지 않았으면 그 덩치 큰 애가 그렇게 살이 빠져?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집으로 들어와 살아라. 내 아들은 내가 직접 챙겨야 되겠으니.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으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그걸 대체 왜 매물로 내놓는데요? 그럼 어머님 아들도 매물로 내놔도 되겠죠?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물건이냐? 네가 뭐 내놓으라 말아 하게. 이것 봐라, 이것 봐. 우리 아들을 평소에도 얼마나 무시하고 다녔으면 우리 아들을 매물로 내놓느니 많이 할 수가 있어. 밖에서 공장 다니면서 고생하는 건 고생도 아니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 이 정도로 가정에 헌신하는 남편이 어디 있나? 네, 시모는 본인 아들만 정말 생고생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제가 고생하는 건 별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만 그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제가 제사에 안 갔던 게 아주 꼴배기가 싫었던 거죠. 전 그래서 시모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전 그럼 앞으로 며느리 그만하겠습니다. 아드님 데리고 직접 챙기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너 뭐야? 뭔데 그렇게 당당해? 뭔데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당당하냐고? 남편이 그렇게 고생하면 남편을 떠받들고 살면서 시댁에도 잘해야지. 근데 오히려 반대로 큰 소리를 쳐? 아주 그냥 너 엉망진창이구나. 저기 어머님, 그 잘난 아들 있죠? 뭐 얼마나 가정에 충실한지 아시고선 하시는 말이세요? 저도 어머님 아들이 매일 야간 근무하면서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나 밖에 아가씨 상대로 돈 벌고 있더라고요. 보도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적개건들 알선해주는 그런 곳이요. 그런 곳에서 어머님 아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자 시모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면서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당연히 시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시모는 자기 아들이 진짜 성실하고 정직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늘 말했었거든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설마 그런 일을 하겠어? 우리 아들같이 착한 애가 어디 있다고. 무슨 그런 일을 해? 내 아들은 그런 일 할 일도 없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제가 직접 다 눈으로 목격하고 사실 확인까지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남편을 제가 지금껏 성심성의껏 모시며 살았는데 얼마나 제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살나고 아픈 건데 그깟 제사 한번 못 갔다고 신혼집을 내놓으신다고요? 그런데 그 신혼집 진짜 어머님이 다 해준 거 아니잖아요. 비록 남편 명이지만 대출금 저도 갚았거든요. 근데 왜 무작정 매물로 내놓으신다고 하세요? 절대 그냥은 처분 못합니다. 뭐라고? 당연히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우리 집이지. 난 너한테 한 푼도 못 준다. 절대 못 줘.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 집 걱정할 시간에 아드님 걱정 먼저 하세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던데 조용히 넘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상간녀도 있던데 위자료도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내가 얼마나 정직한 아들을 키웠는데. 내가 법 없이도 정직하게 살게 키웠는데. 네가 아주 내 아들을 모함하는구만. 절대 그럴 일 없다. 없어. 그러더니 시모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정말 시댁엔 난리가 났어요. 남편도 시댁에 제가 말했다는 걸 알고선 엄청나게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더 이상 저한테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은 구속이 되었거든요. 구속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니 그제서야 시댁에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더라고요. 애미야, 아무리 미워도 네 남편이고 애들 아빠잖니. 걔가 나쁜 뜻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돈 벌어보려고 그랬다는데 네가 한 번만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용서요? 아니요. 더는 못하겠는데요.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님도 아셨죠? 보아하니까 20대 때도 이런 일 했었다던데. 그때 처벌받고서 이번에 또 걸리니까 가중처벌 받게 된 거라던데요. 그거 다 아시면서 그동안 그렇게 착한 아들 연부를 외우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걔가 마음은 진짜 착한 애야. 어떤 착한 사람이 밖에서 그런 불법을 저지른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보도방이요. 멀쩡한 사람이 누가 그런 일을 하냐고요. 전 용서 못합니다. 그런 아빤 창피해서 애들 곁에 두고 싶지도 않네요. 아휴, 애미야.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니? 징그거 내비가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해왔잖아. 어?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좀 용서해다오. 걔가 너한테 용서 빌고 싶은데 구속된 상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니. 됐어요. 전 이혼 소송할 겁니다. 그동안 저 꼴도 보기 싫으셨는데 잘 되셨네요. 그 귀한 아드님 평생 옆에서 보살피면서 아끼며 살아보세요. 그러고선 전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시댁에선 시부고 시모고 신우들까지 죄다 전화가 왔지만 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이미 보도방 운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는 건 충격적인 사실 중 세 발의 피였죠. 알고 보니까 회사가 힘들어져서 문을 닫아 실직한 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실직 나서 그만둔 거였더라고요. 전에도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걸 느꼈으니 그냥 회사 일하면서 돈 버는 건 마음에도 차지 않았던 거죠.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그동안 감쪽같이 우릴 속여왔다는 게 더 괘씸했습니다. 남편에겐 정말 확실한 유책 사유가 있었으니 이혼 소송에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 제일 걱정이 되었던 건 바로 재산 분할이었어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집을 해준 지분이 있다 보니 특유 재산이라 이게 재산 분할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걱정스러운 마음에 알아보게 됐는데 저희가 혼인기간이 10년이 훌쩍 넘었고 거기다 자녀 양육도 하고 있고 재산 관리도 제가 직접 해온 정황이 있어 기여도가 인정되면서 분할을 할 수 있더라고요. 솔직히 시댁에선 그냥 신혼집 마련할 때 비용만 지원해 줬을 뿐 그동안 재산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인테리어나 수리 이런 것부터 대출했던 것까지도 제가 싹 다 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분할 대상으로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그동안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 분할을 해 7대 3으로 결정되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처음 구입 비용보다 가치가 좀 상승해서 전 나름 좋게 분할을 받게 되었죠. 당연히 상간녀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고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거기 일하는 여자와 불륜까지 저지르다니 이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소송하면서 드러나는 진실에 진짜 참담했지만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애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양육비도 각각 7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받을 수 있었네요. 정말 소송하는 와중에도 마음이 여러 번 심란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버티고 준비했던 게 지금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도중 남편은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 전에 이미 법적 처분 기록이 있었는데 또 동일한 잘못을 했으니 가중처벌을 받은 거였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끝이 나자 전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며 저한테 빌었던 시모는 또 태도를 싹 바꾸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댁에서 해준 신혼집 값이 올랐기 때문이랍니다. 거기서 제가 분할에 가져가게 됐으니 시모는 아주 배가 아파서 떼구르르 구르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따지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야, 네가 무슨 삶을 가져가? 우리 아들 깜빵에 보내놓고선 어떻게 재산까지 뺏어가냐고? 어? 그 돈이 어디서 난 건데 니까지게 그 돈 벌지도 못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가?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그렇게 가지고 갈 거면 네가 한돈만 가지고 가야지. 어디서 집 오른 값으로 삶을 떼어가? 그건 저한테 따질 게 아니라 법원 가서 따지세요.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날리세요? 뭐?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리고 양육비도 못 줘.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 좀 만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펴? 돈 벌려면 불법적인 거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이해 하나 안 해주고서 양육비를 바라는 거 아니겠지? 우린 절대 못 준다. 못 줘. 아드님 또 깜빵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모정이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양육비까지 안 주면 요즘 구치소에도 간다던데. 어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전 법대로 할 테니까요. 야, 이게 정말 너 앞으로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고 볼 거야, 내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는 시모의 전화 끝으로 전 모든 시댁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 뒤로 졸지의 시모는 아들 옥바라지까지 하게 생겼어요. 항상 자기 아들은 정직하다, 착하다, 우리 아들 같은 애 세상에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진짜 뒤로는 죄다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지금 전 남편과 이혼한 진 1년여가 지났는데 지금은 형량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부디 제발 거기서 정신 차려서 사회에 나와선 좀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못나고 미운 남편이지만 그래도 애들한텐 또 아빠이기도 하잖아요. 언젠가 그런 못난 아빠도 아빠라고 불러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는데 제발 그 전에 개과천선해서 사람이 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좀 정신 차려서 항상 본인들이 하던 말처럼 정직한 삶을 정말로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저희는 이혼 후 친정으로 들어가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아들, 딸을 봐주시며 많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저도 직장을 다녀야 하다 보니 애들을 그렇게 부모님께 맡기고 있는데 매달 용돈을 챙겨드리곤 하지만 늘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드리는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저희 애들한테 해주시는 게 저희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항상 부모님께선 제 걱정만 하시는데 앞으로는 제 걱정은 줄이시고 당신들 걱정하면서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를 하면서 열심히 살 겁니다. 다행히 저도 이혼하고서 일도 잘 풀리고 애들도 지금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그걸 또 고스란히 자식이 배운다고 하는데 전 남편의 그런 거짓된 삶을 절대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냉정하게 이혼을 결정한 거였거든요. 가족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 깨지게 되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가족 간의 신뢰와 믿음이 탄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 마음은 후련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엔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